고려시대의 교육. 고려시대는 전반적으로 통치 이념이나 정치, 관제, 교육은 유교의 바탕을 두었으나 대다수의 민중들은 불교를 신봉하던 시대였다. 중기 이후에는 안양에 의해 주자학이 발달하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고려시대의 교육의 특징을 보면 과거 제도가 확립되고 사학이 발달하며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송나라의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학문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었다. 태조 13년 서경학교를 창설하고 서학 박사로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학원은 개경에 설립한 학교로 육부의 생도를 모아 교육하였으며 행정상의 필수 요원인 육부의 관리들을 충당할 인재를 양성하였다. 학보는 서경에 세운 학교가 번창하자 창곡 백석을 하사하여 학보로 삼게 하였다. 유경습업. 성종이 주군현에 영을 내려 지방자재를 선정하여 서울에 들어와 학업을 닦게 한 제도이다. 권학관. 성종 9년에 전국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각 한 명씩 파견하여 지방자재를 교육한 제도이다. 권학관은 전국적인 규모의 지방교육을 담당한 권학관 제도의 시초로서 교육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려시대의 관학으로는 국자감이 있는데 고려의 국립 최고 학부인 국자감은 성종 11년에 개성에 설립되었으며 일종의 종합대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 명칭은 신라의 것을 계승한 국학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국자감의 창설은 종래의 국학을 당, 송의 제도를 참작하여 정식 종합대학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유학과로서 박사와 조교가 있었으며 율서산학은 잡학으로 해당 기술을 익히는 것이며 박사만 두었다. 유학과인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천한 일에 종사한 자와 가도가 부정한 자의 자손과 사죄를 범한 자의 입학이 불어되었다. 문묘는 선성전과 동무, 서무를 갖추어 공자를 비롯하여 60일 제자와 20일 현을 제사하였다. 학사로는 돈화당, 후에 명륜당으로 강의를 하던 강학소이다. 제는 학생들의 기숙사, 양현고는 국자감에 설치한 학생 후생재단으로 예종 14년에 설립되었다. 국자감의 교육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관리의 양성이었다. 이들 관리도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 문무 상위 계급의 자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 관리의 양성이요. 다른 하나는 율, 서, 산학 등 문무 하위 계급의 자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기술직 관리의 양성이었다. 둘째는 유교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배출에 있었다. 고려 초기의 유학은 경전과 시가를 통달하여 정치와 법률의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는 관리가 되는 것을 중시하였으나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도입된 후에는 학문적 연구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국자감은 다음과 같은 총 6학의 체제를 갖추었다. 유학, 학부,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학시켰으며 국자학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 있는데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제, 태학으로는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제, 사문학으로는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 기술학부는 잡학부라고도 하는데 율서, 산학 모두가 8품 이상의 자제와 서인이 입학하였다. 서학, 산학, 율학. 유학학부의 입학은 신분상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전원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그 인원이 수용 능력에 초과하였을 때는 연령이 높은 자로부터 입학시켰다. 기술학부는 그 입학 대상이 8품 이상의 자제로부터 서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전형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원은 국자학, 태학, 사문학이 각각 300인씩으로 모두 900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수용 인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모두 60에서 70인에 불과하였던 것 같고 고려 말기에 가서 100인 정도의 정원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학부의 정원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수요에 따라 증감이 있었던 것 같다. 조선 초기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율학이 40인 내외, 서학과 산학이 각각 15인 내외로 추측된다. 국자감의 수업 연화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과거 준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합격하면 교육을 더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수업 연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다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가 무제한 재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상한 수업 연한을 설정하여 유생으로 9년,
율생으로 6년을 재학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성업의 가망도 없는 자는 추락시켰다. 유학부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에는 각각 전문의 국자 박사, 종 7품, 태학 박사, 종 7품, 사문학 박사, 종 8품 등 박사와 조교를 두어 공통 필수, 교양, 전공 과목으로 나누어 교수하고 있었다. 공통 필수 과목으로는 논어와 효경, 교양 과목으로는 필수는 산수, 시무책, 시사 논문, 선택으로는 습자, 국어, 설문, 삼창, 이야 등, 전공 과목으로는 소경, 중경, 대경, 중의 각 경서를 각 1경씩 선택하여 이수, 소경은 상서, 공양전, 공양전, 중서는 주역, 모시, 주례, 의례, 대경에는 예기, 좌전, 산술과 시무책, 습자를 과한 것은 장차 관리가 됨에 있어서 그 기초 교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며, 자전류가 과해진 것은 문자 생활의 원숙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경, 중경, 대경 중의 각 경서를 각각 1경씩 선택하여 이수하되 도합 8년 만반에 마치도록 하였다. 기술학부, 율서 산학에는 각각 율학박사, 서학박사, 산학박사 1명씩을 두어 율학은 법률, 서학은 팔서, 산학은 산수를 각각 6년으로 원칙으로 학습케 했다. 학습 방법은 철저한 정독주의였다. 학생들은 대중 소경의 중의 과목 하나를 선택하여 학습하되 한 과목의 학습이 끝난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게 했다. 그리고 교수인 박사와 조교는 하루에 5인 이내의 학생에게 2가지 이내의 질문을 하며 학생들의 의문을 토의 분석하고 변별하게 하였다. 말하자면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혹을 풀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이 세계에 와서 한층 더 정교화된다. 그는 본문을 강의하고 의문 나는 곳을 교란하고 이동을 분석 절충하고 주지에 합하도록 힘썼고 각자의 개성적 장점을 인정해 주었다. 7제 예종 4년에 국자감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둔 7가지 전문 강좌를 말한다. 주역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곳을 여택제, 상서를 강의하는 대빙제, 모시의 경덕제, 주례의 구인제, 대례의 복응제, 춘추의 양정제 등 육제와 무예를 강의하는 강예제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대빙제에서 양정제까지의 제를 유학제, 강예제를 무학제라고 부른다. 국자감에 무학제를 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이것은 예종 11년 4월의 교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무양학은 국가교화의 근원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여진과의 관계가 긴박하여지는 것과 관련하여 국자감의 무학을 설치하고 무신등용의 길을 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무학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1133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국자감은 본래 유학과 기술학을 교육하는 곳이었는데 고려 말기에 들어서 국자감은 성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학을 분리시키고 유학만 교육하는 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의 주자학이 전래되어 경학과 사학이 중요시되면서부터이다. 이리하여 충선왕은 1298년에 국자감의 명칭은 성균관으로 고치는 동시에 유학학부의 명경학을 더 설치하여 종래의 6학이 아닌 7학의 형성을 보게 되었다. 국자감 명칭의 변화로는 국자감, 국학, 충렬왕 1년, 성균관, 국자감, 성균관, 향교는 지방에 설립된 중등 정도의 관학 교육기관이다. 고려의 향교는 기록이 많지 않아 그 설립 연대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성종 5년에 양주, 해주, 광주, 충주, 공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숭주, 황주 등 12목의 경학박사, 의학박사 각 1명씩을 보내어 국자감에서 공부하다가 귀양한 자 및 지방 유지의 자제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이것이 향교의 시초로 보인다. 향교는 성종시대를 거쳐 인종 때에 지방의 군현에 하나씩 설치하여 지방의 선비를 교육하였다. 인종 5년에 여러 주에 학교를 세우도록 조서를 내리고 각 군, 현에 학교가 설립된 여러 사례들이 나타남을 감안할 때 이 시기를 향교의 성립기로 본다. 향교는 지방교육기관으로 유학의 전파와 지방민의 교화에 목적이 있었다.
고려 초왕권 이후 역대 고려 왕들은 새 정치 이념인 유교를 새 사회의 질서의 근간으로 하여 정치 권력 구조를 조직하려 했다. 이러한 역사의 추세 가운데서 왕실의 정치 구조뿐만 아니라 기층 사회까지 유교 이념을 침투시키고자 향교 제도의 필요성이 중대된 것이다. 향교에는 공자 등 성인을 향사하는 문묘와 이를 중심으로 강학하는 명륜당이 있어 제사와 교육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향교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선발되어 국자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고려 때의 향교 교육은 지방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의종 이후 극도로 쇠퇴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한편 향교 교육은 과거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과거 제도는 유학 교육의 성과를 수렴하는 제도라고 할 때 지방에서의 유학 교육도 과거 제도와 표리 관계를 이루었다. 고려의 과거 제도에는 향공이라 하여 지방에서의 천거가 있었다. 학당 동서학당은 고려 말 원종 2년 강화도에 설치된 중등 정도의 관립 교육기관이다.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 향교에 대신하여 중앙의 동쪽과 서쪽에 설립되었다. 개경으로 한도한 지 2년째인 1272년에는 그 운영 책임 자격인 별감을 1인씩 임명하였다. 사료에 나타난 동서학당의 기록은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자세한 사항은 알기 힘들다. 130여 년 동안 계속 운영되다가 유교가 점차 진흥됨에 따라 1390년경 개경의 각 부인 동서남북 중의 오부에 오부학당을 설치했다. 조선시대에도 이 오부학당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으나 북부학당은 설치되지 못해서 사부학당으로 남게 되었다. 고려 후기의 독특한 교육기관, 이 동서학당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고려 후기의 독특한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에 진학하지 못한 중앙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조선시대 학당의 기초가 되었다. 학당은 교육 정도에 있어 향교와 유사하였으나 향교가 교육기관인 동시에 문묘 제례의 기능을 가진 데 비해서 학당은 문묘가 없이 교육만 담당한 순수 교육기관이었다. 12도는 고려시대 개경에 있었던 최충의 문헌 공도를 중심으로 한 12개의 사립학교를 말한다. 설립된 시기는 각각 다르나 주로 문종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도의 시초는 문종 9년 벼슬에서 물러난 최충이 자신의 집 사랑채의 사숙을 열어 후진을 양성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관악인 국자감이 부진하여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이들이 명망 높은 유학자가 세운 사학으로 몰려들었다. 이들 수학자들의 학문과 예의 범절 등에서 교육 성과가 뛰어나자 다른 저명한 유학자들이 각기 학도를 모집하게 되어 최충의 문헌 공도를 포함하여 12개의 사학이 설립되어 이를 12도라 했다. 12도의 설립자들은 대체로 문종 때 전후의 문관들로 학식과 명망이 높고 과거 시험관인 지공거를 역임한 사람들이었다. 국자감과 마찬가지로 과거 준비가 목적이었으며 이를 보면 향교나 학당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충의 문헌 공도는 9개 완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를 구제라 했다. 구제의 교육 내용은 국자감과 같은 구경과 삼사 및 제술 등을 주로 하였다. 학화 최충은 계절에 따르는 교육적 효과에 관심을 가져 여름에는 학화라는 일종의 학위 강습회를 사원에 개설하여 산수를 즐기며 공부를 하게 하였다. 조교제도 학생 가운데 과거에 급제했으면서도 아직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자를 교도로 삼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는 조선시대 서당의 접장제도, 18세기 영국의 랭카스터의 조교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시짓기의 속작 시합으로 촛불을 켜놓고 초가 타내려가는 일정한 부분을 금을 새겨놓아 그 시간 안에 시를 짓게 하는 일종의 경시대회이다. 12도 발전의 원인,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내후 외환이 계속되어 국고에 의해 운영되는 국자감이 부진하게 되자 면학의 뜻을 둔 젊은이들이 12도로 몰리게 된 것이다. 최충 등의 사학의 설립자는 대부분 과거 출신의 권위 있는 지도자였으며 지공거로서 실제로 인재를 선발하여 온 경력자였기 때문에 자연히 과거 지망생들이 12도로 몰리게 된 것이다. 12도는 사학이었지만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인종 11년에는 각 도의 학생이 이유 없이 다른 도로 옮겨가는 것을 금하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동당 감시, 과거의 본시험에 대한 별칭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는 당시 12도 각 도 사이에 무단히 옮겨 다니는 학생 수가 많아 폐단이 따랐다는 것을 나타낸다. 1391년 공양왕 3년에 교육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되었으나 약 360년 동안 고려 교육의 진흥에 크게 공헌하였다. 서당
서당은 향촌 사회의 생활 근거를 둔 백성이 주체가 되어 그 각 고을에 설립한 초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이다. 서당 교육의 기원은 고구려 시대의 경당으로 보기도 한다. 대중교육, 서민 교육의 보급과 지방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고려시대 서당에 관한 내용은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고려시대에는 경관과 서사라는 서당 형태의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송나라 사람 서긍이 지은 고려 도경에 나타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여염집들이 있는 거리에는 경관과 서사들이 두셋씩 마주 바라보이고 이곳의 백성들의 자제들이 무리로 모여 스승에게 책을 배우며 조금 장성하게 되면 뜻이 맞는 사람끼리 벗을 택하여 절간으로 가서 글을 익힌다. 그리고 아래로는 코 흘리게 어린이까지도 역시 향 선생에게 배운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고려시대에도 이미 조선시대의 서당제도와 같은 민간교육기관이 존재하였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신라의 독서산품과가 과거제의 시초이나 본격적인 과거제도는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다. 고려 4대 광종 때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지배질서의 확립을 꾀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이 과거제도의 실시이다. 이는 국초 이래의 유력 세력과 결탁된 초기적 상황을 탈피하고 관직 진출의 문호를 모든 피지배 계층에 개방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는 작용을 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에는 호족이나 개국 공신의 합리적 도태와 제거가 목적이었으나 차츰 광범위한 인재 선발이 주 목적이 되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958년 광종 9년에 중국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에 의해 시행되었다. 최초로 실시한 과거는 제술과와 명경과의 양대업과 잡과였다. 과거제의 종류, 고려의 과거제도는 크게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문관 선발 시험으로 제술과와 명경과를 중시하였다. 제술업, 유교 사상이 입각한 여러 가지 글을 짓는 시험으로 가장 중시하였다. 시, 부, 송, 책 등 문학을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이 제술업 시험을 으뜸으로 여겨 이에 합격한 자를 진사라 하고 급제의 등위에 따라 갑, 을, 병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명경업이나 자범에는 급제만 있을 뿐 등급은 없었다. 이는 고려조의 귀족들이 문학을 더 숭상하여 제술업이 더 중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명경업, 서, 역, 시, 춘추 등 유교의 경전을 해석하는 시험이었다. 잡과, 여러 분야의 기술관들을 등용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 명법업, 법률 전문가 선발, 명산업, 계산 전문가 선발, 명서업, 글씨 쓰기를 위한 시험, 의업, 의학, 주금업, 점술, 지리업, 풍수, 승과,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 시험은 교종선과 선종선의 두 종류가 있었고 합격한 자는 대선이라는 초급 법계를 받고 승진하면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의 법계를 양종, 공히 받았다. 그 이상은 교종이 수좌, 승통의 호를, 선종이 선사, 대선사의 호를 주었다. 그리고 왕사나 국사는 양종의 최고위 법계자 중에서 추대되었다. 묵과, 예종 때 국자감의 무학제인 강예제가 설치되면서 계획되었으나 곧 삭제되고 공양왕 2년에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결국 고려시대에는 과거를 통해 무신이 되는 길은 없었던 것이다. 시험의 구조로는 향시 1차 시험이었고 각 지방에서 시행하는 예비시험인 향시가 생겼는데 이것을 통과한 자는 개경의 국자감에서 재시험, 국자감시를 보아 합격하면 본 시험인 예부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예부시, 동당시, 향시에 합격한 향공, 진사, 개경시, 서경시의 통과자, 관직에 있는 자, 국학생, 사학의 12도생들은 본고사의 예비고사인 국자감시에 응시해서 합격할 경우에만 본 시험인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과하면 국왕이 주재하는 복시를 치렀는데 이것은 예부시급 제자의 순위만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상설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제도는 충혜왕 5년에 원나라의 과거제도를 본받아 개정을 하게 된다. 원나라에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중에서 출제하고 주자, 장구, 집주를 병용하였으며 오경중, 시경은 주자주, 상서는 채시주, 주역은 정주를 주로 하였으며 춘추 3전은 호시전, 예기는 고주소로 하였다. 고려도 이를 본받아 주자학이 관학이 되고
주자장 구집주가 시험 과목의 주가 되었다. 이는 충선왕이 원경에 머물면서 원의 과거 제도를 부활케 하고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고 수행한 고려인이 모두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들이었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시험의 시기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때에 따라서는 경년제로 혹은 수시로 행하였고 시험관을 지공거라 하여 문관 한 명을 배치하더니 후에는 동지공거 1인을 증치하였다. 지공거와 급제자는 은문 또는 좌주라 하여 문하생의 예를 지켰다. 급제자는 국가로부터 융숭한 대우를 받았다. 제술, 명경, 명법, 명서, 명산 출신에게는 그 첫 해에 급전의 은전을 베풀었다. 즉 갑과에게는 밭 20결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17결을, 기타 잡과 출신에게는 2년 후 또는 4년 후의 명법, 명서 등의 예에 따라 급전하였다. 그리고 3인 이상의 급제자를 둔 부모에 대하여서도 은전을 베풀어 아버지에게는 관직을, 어머니에게는 미속을 해마다 하사했다. 과거 시험에는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분 계급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성종 6년 지방의 유훈자와 경서에 밝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자를 천거하게 한 점, 현종 15년에 여러 주 현의 1000정 이상 세공 3인, 500정 이상의 2인, 그 이하의 1인을 선발하여 국자감에 보내어 다시 시험 치게 했다는 점, 또 목종 때 일반 서민이던 이주좌가 급제하여 정종 때 형부 상서에 등용된 점, 해주인 오연총이 숙종조에 급제하여 예종조의 중서시랑 평장사를 역임한 점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는 왕권 강화를 위해 세습적인 관료제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오역, 오적, 불충, 불효 등과 향, 부국의 악사, 잡류 등 천민의 자손들은 응시할 수 없었다. 과거 시험관을 지공거라고 하고 합격자를 문생이라고 부르는데 양자 사이의 관계는 부자 관계 같아 평생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학벌이 형성되어 출세의 배경이 되었다. 음서제도와 문음으로는 과거제의 실행에 따라 지위가 불안해진 고려의 문벌 귀족들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등용 제도를 동시에 갖기를 원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음서제도였다. 음서는 오품 이상 관리에 일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제도인데 말하자면 중견 관리만 되면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음서 출신자들은 관품이나 관직 승진의 제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오품 이상의 관직에 오르고 재상에 진출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었다. 결국 이는 고려가 문벌을 존중하는 귀족 사회였다는 것과 고려의 관료제도가 강력한 귀족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어진 사람 또는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의 자손의 경우에 과거를 거치지 않고 특별히 관리로 서용하는 것으로 유일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문음이라고도 하였는데 말하자면 국가의 유공자 자손에게 관직을 예외적으로 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려 과거제도의 비판, 상고주의, 고려의 교육이 과거 시험에만 몰두하여 중국 고전에만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대주의, 독자성 없는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사대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고려의 교육 사상가 최충, 도에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경업과 성명, 스스로 일어나는 절도, 대중과 대화, 학문하는 표준, 진덕과 낙성, 빅문을 기다린다,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경험을 배우고 노력함, 육정, 신상, 계절에 따르는 교육적 효과에 관심을 가져 여름에는 학과라는 일종의 학위 강습회를 사원에 개설하여 산수를 즐기며 공부하게 하였다. 조계제도 실시, 각촉 부시제도, 유교의 덕행을 중시하고 문장을 중요시했다. 안향, 주자학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으로 교육 이념을 충, 효, 예, 신, 경, 성의 6가지 덕목의 실천을 강조했다. 급치 성경, 예의 바르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일상생활의 윤리가 성인의 도라고 강조하여 생활 속의 윤리 실천을 강조했다. 안양은 1289년 충렬왕 15년에 충렬왕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주자서를 직접 베끼고 공자와 주자의 진상을 그려가지고 돌아왔으며 1297년에는 집 뒤에 정사를 짓고 공자와 주자의 진상을 모셨다. 이후 우리나라의 주자학을 보급시켰다. 서막전 설치, 1304년에는 서막전을 설치하여 박사를 두고 그 출납을 관장하게 했다. 서막전은 일종의 유경재단으로 당시 국자감 운영의 재정 기반이 되었다. 국학부흥운동, 서막전 설치, 안양이 활약했던 시기는 문헌공 최충사후의 외우내란으로 240여 년간 학교 교육의 기풍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의 활약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또 고려시대의 유교는 불교와 노장 사상의 절충성이 강한 특성이 있었으나 안양의 영향으로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계기를 맞았다. 안양은 어릴 때부터 글을 읽기를 좋아해서 18세의 과거에 급제했으며 충렬왕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안양은 충렬왕 원년에 상주 판관이 되었는데 이 시기에 여자 무당 3사람이 각 지역을 돌며 크게 활동하는 것을 형벌로 다스려 무속을 배격하였다. 이어 충렬왕 4년에 국학의 사업 혹은 사업으로 임명되어 유교 교육의 직무를 총 관장하게 되었다. 이때 유명한 학궁시를 지어 당시의 황폐한 학교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충렬왕에는 15년에는 왕의 원나라 행차에 따라가서 연경에 머물며 주자서를 손수 쓰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그려와 주자학을 이 땅에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충렬왕 24년에는 왕과 함께 다시 원나라에 가게 되었고 이때 연경의 문묘를 참배하였다. 또한 그곳의 학관들과 성리학에 대해 논변을 했는데 이에 탄복한 학관들이 이분이 동방의 주자다라 하며 안양의 초상을 그려갔다고 한다. 충렬왕 27년에 원나라 학관 야율 희일이 고려의 사신으로 와서 관례대로 성전인 문묘를 배할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고려의 국자감은 수차례 전화로 제대로 문묘를 두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관리가 안양의 저택 정사에 봉안된 성상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원나라 사신이 우리 왕에게 문묘의 신축을 건의하였다. 이에 안양은 자신의 저택을 조정해 헌납하여 국학의 성묘가 되게 하였다. 안양의 국학 부흥 운동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국학의 노비 100명을 바쳐 학생들의 학업의 편리를 도왔으며 금전과 토지 또한 적지 않게 제공하여 교육 재정을 마련하였다. 고려사 조료에 따르면 충렬왕 30년에 첨의부와 밀직사 등 관련 부서와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책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이제 양현고가 비어 교육에 쓸 자금이 없다. 청하건대 6품 이상은 각기 은 1근씩 내고 7품 이하는 등급에 따라 배를 내게 하여 양현고를 돌려서 본전은 두고 이자를 받아 영구의 교육 자금으로 하자 하니 두 부서에서 이를 따랐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이 내고에서 금전과 공물을 내어 보조하였다고 하였다. 국가교육기관의 교육 재정은 일찍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노급을 설치하여 국학 재정으로 삼은 바 있다. 그리고 양현고는 고려 예종 때 설치하여 국학 7제를 운영한 것에서 비롯되어 그 뒤 역대 왕에게 계승되었으나 충렬왕 때에는 그 동안의 전란으로 비어있는 상태였다. 안양은 또 양현고의 일부 자금으로 박사 김문정에게 부탁하여 중국에서 공자와 70 제자의 상과 제기와 악기 그리고 육경 제자서와 사기 등을 구입해왔다. 그리고 양현고의 이자로서 서막전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유학생의 학비 보조금이었다. 안양의 이러한 노력으로 충렬왕 30년 국학이 완성되어 대성전이 건립되었고 그 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성현의 상을 봉안하여 6월에는 왕이 직접 행하하여 공자상에 배할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려 후기 성리학 교육의 근거가 마련되어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들이 학관이 비좁을 정도로 많았으며 경서를 끼고 수업하는 유생이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향의 문하에는 권부, 우학, 이조년, 백이정 등이 있었으며 조선 중종 38년에 주세붕에 의해 그의 관향지인 순흥의 백운동 서원이 세워졌다. 진울 보조국사 진울은 중국 불교에서 한국인의 근기에 맞게 독자적으로 체계를 세워 한국 불교 사상사에 큰 업적과 영향을 미쳤다. 불교는 왕건이 고려의 개국과 함께 국교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후원과 기대로 귀족화되었으며 스님들은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불교계 모두가 시대에 편승하여 안위를 택했지만 진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정예결사 운동을 하여 지금의 조계산 송광사의 정예사를 정한 후 민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철저한 수행과 수도로서 포교를 힘쓰면서 정치 권력 안락을 과감히 버렸다. 정예사의 진울의 수행과 수도력으로 민중이 대거 몰리자 자신의 수행의 본분을 잊을까를 걱정하며 호련히 몸에 지닌 가사 한 벌만을 가지고 산속에서 뼈를 깎는 고행을 했다. 보조국사는 스승을 정하지 않고 홀로 수행을 하며 도를 찾았으며 자유롭게 경론과 선어록에 깊이 빠져 독자적인 선사상의 체계를 세웠으며 귀족과 민중의 차별을 버리고 평등 포교를 강조하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도노점수, 자신의 마음에 대한 확신과 그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수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깨달음과 닦음이다.
올바른 수도는 먼저 마음의 바탕을 분명히 깨치고 나서 그 깨침의 의지에 점점 닦아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생들이 어리석어 사대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기 성품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신령스런 지혜가 진짜 부처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길에 들어 한 생각에 문득 마음의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본다. 번뇌 없는 지혜가 본래부터 갖추어져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아는 이것을 도노라 한다. 그러므로 도노란 마음이 곧 부처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면 한번 깨쳤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닦음이 또 필요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수심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본성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닫기는 했지만 끝없이 익혀온 버릇은 갑자기 없애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의지에 닦고 차츰 익혀서 공이 이루어지고 성인의 모택 이르기를 오래 하면 성을 이루게 되는 이것을 점수라 한다. 또 이 가르침에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다. 바른 행위란 우리들 일상적인 삶이다. 그렇다면 깨달음과 닦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다. 또 깨달음과 닦음의 관계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에 일치한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메마른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비 또한 맹목에 흐르기 쉽다. 깨달음과 닦음은 종교적인 주장이기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눈을 떠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정의결사 운동. 정의결사는 선정과 지혜를 근수하는 결사이다. 정의결사는 첫째, 당시에 극히 속화되고 미신화된 호국, 기복 불교, 우상 불교에서 현실적으로 안심, 임명하고 구세제중하는 정법 불교의 복귀 운동이며 둘째, 명리의 도구화된 형식 불교, 가면 불교에서 진실한 출세간의 길을 밟아 성불 도생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불교의 재건 운동이며 퇴폐하고 변질되어 버린 궁중 불교, 관권 불교에서 참신하고 생명 있는 민간 불교, 대중 불교의 건설 운동이었다. 보조국사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에서 구시대적 불교의 방향을 전환하려는 한편 참다운 수행 불교, 정법 불교, 민간 불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 정의 결사를 발기했다. 이 세 종류의 불교 이념이 그 결사의 제호에 그대로 표현됐는데 근수는 수행 불교의 재건을 뜻하는 것이고 정예는 정법 불교의 복귀를 말하는 것이며 결사는 지난날 궁정 불교, 관권 불교를 탈피한 새로운 민간 자유의 수행 집단을 구축하는 민간 불교, 대중 불교를 지향한 것이다. 이것이 정의결사의 근본 취지이다. 정의결사는 한마디로 새로워지려는 몸짓이다. 보조국사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 닦는 불교를 정립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정의결사는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로 세우는 정법 결사이며 마음을 닦는 수심 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울은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했다. 곧 부처가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이다. 마음 닦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일은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디서 부처를 찾아야 하는가? 진울은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고 하였다. 부처는 형상이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존재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 일을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이라고 했다.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은 단순한 말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한 확신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럴 때 마음 닦는 일은 더 이상 밖으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정과 지혜를 항상 함께 닦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선정이란 본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집중하는 일로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이며 지혜는 마음을 환히 밝게 가지는 것으로 어두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이다. 진울이 말한 선정과 지혜는 본래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서도 밝은 두 면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항상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되 생활의 질서인 바른 삶의 자세, 즉 계율의 실천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 닦는 일은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실천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은 깨달음과 더불어 일체의 모든 생명을 건지고 이롭게 하는 자비의 실천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울은 선의 수행이 자기 수행에만 머무는 실천으로 이해되기 쉬운 것을 자기의 완성과 더불어 이웃의 완성을 위한 이타행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진울은 불교 안의 다양한 흐름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회통적 전통을 소중하게 여겼다. 진울은 선종 출신이었으나 결코 종파나 문중의 입장에 서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랐을 뿐이었다.